자, 안녕하세요. 불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부동산 노포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은 오늘은 제가 미리 사전에 그 공지를 따로 이렇게 강하게 드리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거의 그 풀타임으로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으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뭐 여러 가지 준비는 좀 했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몇 가지 해야 될 것들을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해야 될 걸 준비를 해봤는데 너무 기존과 비슷한 내용들이 좀 많고 그래서 오늘은 차라리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오래간만에 그동안은 이제 여러분들 질의응답을 받는 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질의응답 받는 부분을 오늘 풀타임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월세를 들어가고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월세를 살고 투자를 하는 거, 그 나머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의견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진이 한 잔 혼돈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월세 살고 있어요. 종잣돈 마련하려고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자, 레미님 같은 경우는 저렴한 월세를 살 거 아니면 오히려 손해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도미래님 같은 경우는 리스크 대비가 안 된다. 생각보다 종잣돈이 안 모이고 힘듭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네요. 일단 먼저 저는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원리와 원칙과 공식으로만 투자를 하게 되면 항상 낭패를 겪는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공식에서 적용되는 법칙은 물리학 법칙처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이죠. 아침에 해가 뜬다든지 별이 뜬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바뀔 만한 것들이 없어요. 자,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법, 방식, 기술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죠. 자, 지난 몇 년 전이죠, 이제.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던 2020년과 2021년 상황 때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월세로 들어가서 살고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유튜브 썸네일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그 말에 맞아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집값은 오르죠. 그런데 나는 돈이 없죠. 종잣돈 없죠. 그러니까 종잣돈을 만들 방법으로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 준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금도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일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있으면 좀이라도 빨리 먼저 돈을 좀 벌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잣돈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고 싶고 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아까 어느 분이 얘기를 하셨죠? 도미래 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리스크 대비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먼저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상승장 시절에 엄청나게 오르던 시절에 월세 들어가서 투자를 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맞았느냐 틀렸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맞았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는. 왜 그러느냐? 그 당시 금리 어땠습니까? 금리 상당히 낮았죠? 근데 월세는 어떻습니까? 약간 높은 상황이었죠? 자, 그러니까 그래도 높긴 했지만 전세보다는 훨씬 더 낮은 상황이었죠?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들을 좀 쓰니까요. 그러니까 월세와 전세를 비교를 했을 때 월세를 살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돈을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죠. 문제는 그때 시장 환경의 배경입니다. 상승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어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이라는 걸 기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것들을 베팅하기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승장이 어느 정도 지금 급등장이죠. 급등장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이게 오를 것도 같고 떨어질 것도 같고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베팅하기가 쉬울 것이냐?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본인도 모르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을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볼 땐 그래요. 왜? 본인들은 성공의 방법만, 성공의 그 기회만 노리고 있지 실패의 가능성과 실패 회피에 대한 부분들을 노리지 회피할 생각을 못하고 계신 부분인데, 본인이 그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냐예요. 20년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는 제 입장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하는데, 투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약간 빨리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무언가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 성공의 가능성만 베팅을 하고 계신데, 시장은 여러분들의 IQ가 한 120, 100 정도 된다면요, 시장의 IQ는 한 3만, 4만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을 훨씬 더 넘어갈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상승장 초반 같은 경우, 중반 같은 경우 약 시장의 흐름이 이제 시작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월세 들어가서 베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과 같이 상승장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상태에서의 남들이 하는 걸 보고 들어온다? 그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다. 그리고 요즘의 시장 환경을 보게 되면 어저께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발표가 났나요? 어저께인지 며칠인지 제가 어저께 그냥 기사를 봤는데 CPI 지수가 떨어졌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졌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았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었는데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위기가 좀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만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국 금융기관의 부실이나 이런 것들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시장을 함부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월세를 들어가서 나머지 돈으로 내가 지금 투자하겠다는 얘기는 자신을 슈퍼맨인 줄 알고 있는 거와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단순히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PIR 비교하듯이, 그다음에 전월세 전환율 비교하듯이 이것들을 가지고 딱딱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요, 그 정도로 하기에는 시장의 IQ가 3만 4만이다. 그 정도로 지 멋대로 움직이는 그 시장에 대해서 그것들을 내가 먼저 베팅하고 들어가기에는 지금 시장 환경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가만히 있는 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간다라는 식의 약간 생각을 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상승 포지션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의 베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락 포지션이 나왔을 때 나의 베팅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는 게, 그때그때 바꾸려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현재 월세에 들어가서 나머지 돈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기에는, 불용이라고 하는 사람도 월세에 들어가서 남은 돈으로 투자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목적이 맨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나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내가 그런 포지션들과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느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키고, 그 다음에 차라리 투자를 조금 더 뒤에 하더라도 상황을 확실하게 보고 난 다음에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게임을, 제가 맨날 얘기하는 확률 게임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것들을 가지고 먼저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다.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본질은요, 빨리 돈을 벌고 싶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 속에서 지금이 어느 시기를 통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거죠. 월세를 살고 투자를 하는, 월세를 살면서 투자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그래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맞다 틀리다가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은 월세를 살고 투자를 하기에는 저는 리스크가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월세와 전세 가격 부분을 계속 지켜보면서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월세는 상승하고 있죠.
그다음에 전세 가격은 아직 역전세라는 상황이지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저께 조사를 해보니까 송파, 성남, 수정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대단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 지방 같은 경우 다 안 좋다라고 하지만 창원이라든지 창원 의창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청주라든지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이 조금 더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인가 움직였을 때 이런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월세를 살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한테 이전에는 맞았으나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기 이전에 먼저 내가 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뛰어나서 내 그것을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냐 없냐, 없다면 그거에서 투자를 하기 전에 투자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좀 맞다. 사실 뭐 그러면은 이 시기에 월세 들어가서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게 본인의 능력이 뛰어난 것인지 아니면 운때가 맞은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운때가 맞을 때가 있고 운때가 안 맞을 때가 있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나는 이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약간 열정과 의지는 좋은데 실제 세상은 살아보니까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월세 살아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2, 3년 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맞는 베팅이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조금 기다리는 게 베팅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지 월세 살고 들어가기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투자 수준, 지식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다시 한번 꼭 기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이제 실제 질의응답을 좀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귤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지역을 많이 안다고 투자를 잘하는 걸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부룡님이 생각하시는 투자를 잘 한다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지역을 많이 안다고 투자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참이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즉 뭐냐? 지역을 많이 한다고 투자를 잘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역을 많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인 것 같아요. 근데 지역을 많이 한다고 투자를 잘하는 건가요? 라고 얘기할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다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저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천구 신동동이라는 동네를 참 많이 알고 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하지만 그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바뀌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옛날 지리를 잘 알고 옛날 상황을 잘 안다고 해서 지금은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 지역에 뭐가 또 바뀌었고요. 예를 들어서 신정동에 목동 아델리체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뭐 각종 지하철이 예정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건 과거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 미래 부분은 잘 모르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지역을 많이 아는 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일 뿐 그것들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발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투자를 잘하는 사람의 첫 번째 가지고 가야 될 과정입니다. 두 번째, 그 지역을 많이 아는 게 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목동 아델리체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지역에 경전철이 들어올 예정이고 등등 수많은 것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것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지역들을 보면서 그것만 봐야 되는 거냐? 사실 그것만 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같은 그 밖에 많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들을 조합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지역을 많이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시게 되면 꼰대들이 많아요. 나 때는 말이야가 많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계속 시장은 바뀔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꾸준히 겸손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조합을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저는 투자를 잘한다는 기준은요. 지역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노력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 충분 조건인데요.
여기서 쉬지 않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이 발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 같은 그 각종 미래의 그 어떻게 바뀌겠다라고 하는 그 정보들 있죠. 그런 것들을 조합하는 것.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정보들을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투자를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면은요, 온갖 것들을 조합하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호재라든지 도시계획만 얘기했죠. 기타 등등 다양한 것들을 조합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투자가 이런 쪽이 되겠구나. 보통 이렇게 간다는 거죠. 지역을 많이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하지만 많이 한다고 투자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변화의 가능성들을 조합하는 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맨 밑에서 근깨님이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키워드라고 해서 딱 한정을 짓게 되면 내가 보는 과정이 딱 축약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도시계획을 복기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키워드, 어떤 대상, 어떤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수능 문제 풀 때나 맞는 말이지 부동산 공부할 때는 절대 여러분들이 실력 느는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실력 느실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 지금 2040 도시계획이 나와 있는 상황들이 많죠. 서울 같은 경우는 2040 도시계획이 나왔는데 2030, 2020 도시계획들이 상당히 많이 예전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시면서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키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동네가 이렇게 올랐구나라는 깨달음을 느낄 수가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신 거다. 근데 어떤 키워드 이런 질문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공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삼리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실거주 한 채이면 추가주택으로 2주택자 되는 것과 상급지 실거주 한 채 갈아타기 전략 중 다음 방법이 있을지요? 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제가 조금 세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시장의 IQ가 높다라는 걸 인정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시장을 되게 우습게 보고 내가 요 방법과 요 방법을 하게 되면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시장은 저희보다 뛰어나다니까요. 수많은 집단 지성들이 모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실거주 한 채로 2주택자가 되는 방법 지정해 놓으셨죠? 상급지 실거주 한 채 갈아타기 전략 지정해 놓으셨죠? 어느 게 좋아요라고 물어보는데 시장이 IQ가 좋아서 계속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시기는 실거주 한 채가 좋은 거고요. 어떤 기는 2주택자가 좋은 게 발생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삼리님은 못 들으셨으니까 그렇게 질문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인정부터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인정부터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시장 되게 우습게 봐요. 나보다 IQ가 뛰어나다는 걸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금 질문은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답인데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답이 나오면 실망하시죠? 그럴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달라지는 시장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에 답은 없어요. 딱 하나. 정부가 실거주 한 채를 요구하는 정책이면 글로 가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정책 피지 않는다면 다주택자가 조금 더 유리하실 겁니다. 물론 여기는 또다시 본인들의 실력이 투자 물건들을 잘 찾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대전제가 필요하죠. 샀다고 돈 버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또 하나 있죠. 부동산 투자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 과정들의 그 필요 충분 조건들을 갖고 계시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자꾸 그 정답 노트만 가지고 서머리 노트만 가지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시장이 얼마나 똑똑하다는 거 그거를 먼저 인정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바꾸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자, 융투브님. 대곡소선 개통을 하는데 어떤 지역이 가장 수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드리면 또다시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부룡이 이렇게 얘기했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 내가 좋아하는 곳을 찾지 말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을 찾아라 라는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제가 지금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찾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곡소사선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첫 번째 대곡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은요. 먼저 능곡 고양시 지역이 있습니다. 그쵸? 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김포공항이 있겠죠. 자, 김포공항이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어느 동네로 넘어갑니까? 원종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원종동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뭐가 있죠? 보천종합운동장 쪽이 있고요. 당아래 사거리죠. 보천종합운동장이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소사역이 있죠. 이게 대곡 소사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모른다? 저한테 물어서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그 지역의 사람들의 선호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죠.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이 동네 중에서 어디를 제일 선호하십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대곡, 김포공항, 그 다음에 원종,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그리고 소사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집이 있는 곳이 있고 집이 없는 곳도 있고 사람들이 선호한 곳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곳이 있겠죠. 사람들은 선호하는 곳으로 몰려가게 되고요. 앞으로 바뀔 곳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고지곳대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들을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아마 어느 지역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용투부님은 대곡소사선 근처에 사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질문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또 그 전후로 해서 개통되는 지역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지하철이 개통되기 앞으로 1년 전후에 개통될 만한 곳 어디가 또 있을까요? 대곡소사선 말고. 대곡소사선과 앞으로 몇 군데가 더 있는데 자, 긍진님 같은 경우 뭐 융투부님 동탄 얘기하셨고요. 8호선 연장이 있죠. 자, 그런데 결국 8호선이 지금 제일 많이 나와요. GTX-A가 또 나오고 있죠.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대곡소사선이 좋을까요? 8호선 라인이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그러면 나는 누군가가 대곡소사선에 꽂혀 있으면 대곡노소사선을 보죠. 꽂혀 있으면 여기서가 중요한 건 납니다. 꽂혀 있으면 대곡소사선을 봅니다. 누군가는 또 어떤 분은 8호선 라인에 꽂혀 있겠죠. 자, 그러면 누군가 질문합니다. 8호선이 좋을까요? 대곡소사선이 좋을까요? 또다시 헷갈리게 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또 목적이 또 있어요. 빠른 시간에 빨리 돈을 벌고 싶으니까 그러면 8호선이 좋을까요? 대곡소사선이 좋을까요? 이럴 때 또다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곳. 나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 대곡소사선 근처에 살고 있으면 대곡소사선이 제일 좋아요. 근데 또 8호선 라인은 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근처에 사는 사람 또 8호선이 최고라고 하겠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보겠느냐?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어떻게 본다고요? 여러분들 누구를 생각할 거냐? 그것들을 확인하는 게 정답을 찾는 방법이고 여기서 어떤 분이 얘기하셨나요? 어떤 분이 얘기하셨죠? 차련님. 여기서 더 싼 곳. 왜? 싸면 그만큼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융투부님께 제가 한 가지 조금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을 드린다라면, 제안이라기보다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번에 대곡소사선이라고 생각을 하신 이유가 혹시 내가 거기에 그 근처에 살고 있어서 또는 내가 그냥 어느 순간 거기에 꽂혀서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내 눈에 먼저 띄었던 게 한번 꽂히면 나는 한 놈만 패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는데 이럴 때 한 발자국 다시 물러서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 뭐가 있지? 찾아보니까 일단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찾아보니까 8호선이 있네. 그러면 대곡소사선과 8호선 라인 중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딜까?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할 곳을 찾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어느 지역이 가장 수혜가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질문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늘리는 질문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질문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답을 찾아봤자 다음번에도 그 답을 찾는 방법을 모른 채 다시 한번 누구는 그럴 거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 유튜브 방송에 들어서 또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할 거예요. GTX A와 8호선 중에서 어디가 더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파주와 동탄 중에 어디가 더 좋을까요? 연신내는 어떨까요?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대곡소사선이라고 하는 거, 용두부님, 오늘도 혼났네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혼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저는 항상 이 질문이 하면서 제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깨뜨리고 싶은, 약간 껍데기를 벗기고 싶은 그런 욕구가 되게 강한 사람이라는 거, 그런 생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대곡소사선을 보시고, 대곡소사선을 보실 때 여러분들 지금 대곡소사선 한번 여기서 질문 한번 올려볼까요? 대곡소사선 중에서 여러분들이라면 다른 거 다 무시하고 대곡소사선 지금 몇 군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할 만한 곳이 어디일까요? 대곡, 그러니까 대곡이 아니라 대곡, 능곡, 그다음에 김포공항, 그리고 원종, 대충 부천 그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소사역. 어느 쪽에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을까요?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잠깐 답을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고 여기서 많이 나온 얘기를 한번 가보는 거죠. 아, 그래서 바뀌겠구나. 그러면 괜찮은 곳일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시네요. 되게 많은 곳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지역 쪽에서 아파트가 신축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앞으로 메리트가 더 높아질 곳, 이런 곳들을 생각하셔야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물건들이 많고 새 집들이 많은 곳들, 직접적인 영향 많은 곳들이 아마 가장 많이 오를 거고요. 아마 지금 얘기하신 곳 중에서 지금 당장은 애매한 곳들이 있을 겁니다. 가서 보시면 뭐 대표적인 곳으로 원정동 같은 경우는 지금 가보면은 그 고도 제한 때문에 굉장히 낮은 지역들 그런 것들이 많죠. 그것들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별로 좋지 않으나 나중에 굉장히 많이 좋아질 만한 곳,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대상과 시기, 그러니까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다크호스님 거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일 때 1주택을 월세 주고 월세를 받다가 돈이 모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전세를 나와서 본집을 들어가서 작년 주변에 실거래가 대비 50% 빠져서 베팅해서 한 주택을 더 구매를 했다. 그리고 조금 오른 상태이다. 1주택을 추가 구매한 집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될까요?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비슷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답을 찾는 거를 원하신다고 했지만 저는 그때그때 달라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방법을 정답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때는 맞고 이때는 틀리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것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정부가 두 채까지는 지금 현재 뭐 종부세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유지해주고 있는 그 좀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뭐 예를 들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라고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는 상황이죠. 저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을 추가로 더 구입해라 또는 다주택자들 집 구입해라라고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주택을 많이 구입하는 상황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1주택자로 가느냐 또는 여러 채를 구입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 그때그때 달라요인데 항상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보게 되면은 여러 채를 가지고 간다고 집값이 오르기에는 지난 몇 년간 우리들이 너무 많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지금 돈에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게 뭐 구매 지수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구매 여력 지수.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구입하시는 상황으로 한두 채를 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두 채, 세 채, 네 채를 가지고 가시는 것들은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아 보인다. 그러다가 시장이 더 안 좋아지게 되면은 정부가 풀어줄 것이고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집을 한 채, 두 채 더 사라라고 신호를 보내게 될 때 이때가 여러 채로 가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 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방법, 집값이 별로 많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비과세가 가장 수익을 내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비과세가 가장 조금 효과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면서 집 사주세요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여러 채로 포지션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선님, 현재 4주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다 갭 투자이고요. 실거주 안 한 상태이다. 서울에 실거주하려면 서울에 한 채 남기고 다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옳은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 그 뒤에 있는 내용은 개인적인 상황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욕심입니다. 뭐 나쁜 표현으로 쓰려는 욕심이 아니라 당연히 갖고 있는 욕심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욕심이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위해서 지금 서울 한 채요, 경기 한 채, 그래 분양권 두 채를 가지고 계셨죠. 다 갭 투자라고 했는데 분양권은 갭 투자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서울 한 채, 경기 한 채가 갭 투자이겠죠. 그쵸?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욕심을 부려놓은 상태로 약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서울 한 채를 남기고 다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 왜? 제일 좋은 건 남겨야 되니까. 그쵸? 이게 옳은 선택인지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를 고민을 덜어드리는 차원으로 얘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옳은 선택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때는 맞았지만 저 때는 틀리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투자를 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져봤을 때 맞춘 적이 한 번도 없고 항상 옳은 적도 없고 항상 틀린 적도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서울에 실거주하라면 서울에 한 채를 남기고 다 정리를 해는 상황이라는 거는 본인의 상황이죠. 아마도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뭐 분양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대출이 나올지 잔금 대출이 나올지 뭐 기타 등등 문제는 없을지 입주할 때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건 아닐지 이게 바로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옳은 선택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옳은 선택은 앞으로 지금 그렇게 선택했을 때 앞으로 그게 굉장히 죽을 때까지 앞으로 5, 60년 동안 그 집이 계속 올라주고 서울 한 채만 올라주고 나머지는 그저 그런 상태가 돼야지 옳은 선택이 맞는 거겠죠. 그런데요. 시장이 바뀌고 시간이 또 변하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이때는 기분이 좋고 이때는 기분이 나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랬을 때 서울에 한 채를 남기는 거고 다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이건 옳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걸 거예요. 그럼 리스크 부분은 정리하세요. 왜 고민하십니까? 옳은 선택이냐 아니냐 나머지 오르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오르기 전에 리스크 관리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깨에 팔아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 얘기하는 게 옳은 선택을 해서 머리끝에서 팔고 싶으니까 자꾸 하면서 옳은 선택일까요 말까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대충 어깨에서 팔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옳은 선택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팔라. 그래서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 서울 한 채 남겨놓잖아요. 가만히 있으실 것 같습니까? 이때 다시 여러분은 아마 우리 김선님은 다시 또 무언가 할 것이 없을까. 왜? 돈도 들어왔겠다. 다 정리도 했겠다. 마음의 위안도 이제 어느덧 모든 게 끝났으니까 정리도 됐겠다. 그때부터 또 다른 물건들을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옳은 선택이 아니라 다음번에서 새롭게 옳은 선택을 하면 돼요. 그 시점에 시장 상황에 맞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완벽하게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 착각. 여러분들을 망치는 가장 주범이 바로 이거거든요. 지금 현재 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해줘야 된다. 완벽하게 하면 뭐합니까? 운때가 좋아서 완벽하게 했는데 다음번에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실제로 그 다음번에 망했던 사람이기도 망해서 되게 고생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인한테 유리한 거와 리스크가 있는 것들을 분리해서 지금 현재 옳은 선택이냐 틀린 선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스크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자,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판단이 쉬워지실 거다. 그리고 그랬는데 오르잖아요. 한 가지 제가 또 팁을 알려드리면 그랬는데 나중에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씁쓸하거든요. 미쳐버리겠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 과정을 넘어설 수 있는 여유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도 배우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천하무적이 될 거예요. 그 부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쭌파님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같은 하락장에 가격이 떨어질 물건을 매수해야 미래 나의 자산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조급함이 생기고 시장을 이성적으로 바라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들의 투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단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본 게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본 게 없는데 말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 적도 없는데 말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끌어다가 논리적으로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류를 좀 한 가지 발견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같은 하락장에 가격이 떨어진 물건들을 매수해야 미래 자산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조급해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지금이 바닥일까요?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절대로 못 알아낼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에 가격이 떨어진 물건을 매수하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조급증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들을 조급하게 만드는 사람은 가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급하게 만들어야지 나한테 강의를 듣고 나한테 물건을 사겠죠. 조급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니 안지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하락장에 가격이 떨어진 물건이 그 물건만 있겠습니까? 지금 안 사면 예를 들어서 그거죠. 나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살고 싶었는데 지금 떨어졌으니까 안 사면 안 돼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하겠지만 막말로 그 옆에 있는 한양아파트가 1년 후에 더 떨어지게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알고 보니까 저기 또 나머지 지역에 있는 강남구에 있는 또 어떤 지역, 청담에 있는 어떤 지역, 역삼에 있는 어떤 지역에 정말 싸게 나올 수 있는 물건이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물건을 안 사면 왠지 내가 쫓기고 뭔가 뒤질 것 같은 조급증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장은요, 언제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시장의 부침에 따라서 사람도 부침이 오기 때문에 누군가는 싸게 사는 사람, 싸게 파는 사람들은 나오고요. 그 중에서 나한테 굉장히 맞는 것들을 뭐 학군을 생각하는 사람, 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맞춰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그냥 조급증을 유발하는 사람의 말에 휙하고 넘어간다? 보통 그래서 옆에 보면 야바위꾼들도 있죠? 바람잡이들. 조급증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따라하지 마라. 강사들도 전문가들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돈을 벌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건데 조급증을 유발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라. 그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조금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요소들이 뭔 줄 아세요? 지금 말했던 조급증. 세상에는 꾼들이 많죠. 시장의 IQ가 되게 높다고 그랬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사기꾼도 있을 거고 야바이꾼들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노는 방법은요. 조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조급하게 만드는 거에 여러분들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지 마라. 이것 말고 더 좋은 것. 이거 안 사면 못 살 것 같죠? 예를 들어 강남에 가야 되는데 강남에 아파트가 몇 개인데 내가 돈이 없을 뿐이지. 그런데 강남의 아파트 수도 없이 많은 그 아파트 중에서 이번에는 저게 떨어졌지만 다음번엔 저게 떨어질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돈이 부족하면 그 옆에 있는 걸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강남 꼭 가야만 되는 건가요? 성동구에서 있는 예를 들어서 압구정 아니면 뒷구정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성동구. 그 정도로 좋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투자를 오랜 기간 해보다 보니까 조급증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미치게 만들고 그리고 어찌저찌 하다가 두려움이 많아서 또 못 샀던 사람의 입장에도 경험을 해보니까 뭐 실패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야 그때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급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못 샀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또 그 순간에 또 재밌는 거 좋은 것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으니까 그다음부터 조급증이 사라지더라고요. 지금 그걸 안 해보셨으니까 조급증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망을 가져다 두는 야옹이님. 2021년 하반기에 송도, 평택, 아산 배방, 원주 구축을 단기간에 매수하여 모두 역전세 상황이고요. 매도를 하려고 해도 손실이 큽니다. 올해 하반기 외에 평택 구축부터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버텨야 할지 모두 처분을 하는 게 나을지 결정을 못 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흔히 말하는 2020년, 2021년 상승 급등장 때
외곽지에 투자를 하신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의 상황에 처해지신 거죠. 언제 어떻게 팔아야 된다, 안 팔아야 된다를 판단하기에는 외곽장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강남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기도 하죠. 왜? 외곽은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인 것 같습니다. 평택, 아산, 원주 다 좋은데 문제는 지금 매도를 해도 매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손실이 크다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여기서는 판단하는 기준이 손실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얘기를 간단히 한번 해보면 제가 갭벌리기 갭매우기라고 하는 어떤 투자 방법을 얘기를 했지만 후반부에 가게 되면 고수들은 이때부터 왜 그 빠져나간다라는 얘기들을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외곽장들이 나중에 안 팔린다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돌려막기로 내 다음에 아직 모르는 사람한테 넘겨주는 그런 물건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 물건들을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거는 나중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을 완전히 거꾸로 잡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다음번에 올라가는 타이밍이 언젠가는 옵니다만 문제는 내가 그때까지 버틸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즐거움을 상승에 대한 즐거움, 회복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가 돼요. 그런 경우에는 손실이 크다 안 크다가 아니라 그냥 손절이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랑 같이 수많은 그 얘기를 하셨던 뭐 독서 모임이든 아니면 밴드방이든 아니면 제 강의든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손절했던 얘기 되게 많이 했었죠. 손절을 했던 이유는 손해는 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다음번에 이것들을 와신 상담에서 다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텨야 할지라고 얘기하는 게 단지 한 1년 정도밖에 버틸 수 없는 수준이다. 어디서 돈을 끌어댈 데가 없다라고 하면 처분하는 게 맞죠. 냉정하게 처분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는 거고 이것들을 어떤 끈을 찾아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좋게 해주면서 내가 버틸 힘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라면 이거는 냉정하게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쇼 노머시 님께서는 수원 영통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최고점에 샀다. 현재 전세 보증금 반환을 못할 것 같은데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으고 주담대를 최대로 받아서 들어가면 살면서 평생 은행의 노예로 살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때그때 달라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지금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팔아서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돈 끌어모아서 주담대를 최대로 받아서 평생 은행의 노예로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질문이라면 차라리 그래도 끌어서 뭔가 놓을 정도의 상황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저 조금 찝어낼게요. 평생의 은행의 노예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을 쓰시게 되면 평생 은행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평생 은행을 이용하겠다라고 생각하면 평생 은행을 대출을 이용하고 살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은행의 노예란 말을 가능하면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냥 약간 자기계발 측면에서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보셨던 물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외곽 쪽에 해당되는 물론 평택같이 괜찮은 곳도 있지만 외곽 쪽에 해당되는 곳들이 좀 더 있었죠. 근데 수원 영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일단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살거나 또는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곳들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수요가 항상 넘치는 곳이죠.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손절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만약 버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수원 영통 같은 곳은 버티는 게 좋아요. 왜?
가장 회복력이 빠른 곳이거든요. 서울로 가는 사람, 수원 삼성전자와 같은 곳으로 가는 사람, 즉 일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하고요. 아까 제가 평생 은행의 노예라고 쓰셨길래 은행의 노예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이 회복되게 되면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면은요 취득세에 대한 손실, 그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갭 투자기 때문에 아마 대출은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전세 보증금 반환하면서 예를 들어 또 대출을 또 받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아니다를 먼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겠지만 내가 뭐 감당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그러면 은행의 노예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쓰기보다는 내가 은행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영통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매매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전세 가격이 먼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갭 투자의 성지 중에 하나가 수원 영통이었었어요. 왜? 아파트 가격은 안 올랐지만 살기가 좋고 학군이 좋으니까 전세 가격이 밀려 올라가서 갭 투자자들이 몰려오는 동네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상승과 하락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견뎌낼 수 있을 만한 좋은 입지와 견뎌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을 견뎌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노 머신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거는 제가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일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내가 팔았을 때 내가 이거는 오를 수밖에 없는 동네인데 되게 싸게 나왔어 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동시에 찾아보셔서 그런 것들을 그게 뭐 1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항상 물타기를 하는 거에 대한 고민. 왜냐하면 팔고 나면 좀 허무해지거든요. 그럴 때라도 설사 판다고 하더라도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공부해 나가시는 게 다음번에 바로 갈아타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기귤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약간 좀 시장 방향성에 관련된 질문이신 것 같은데 금리 여파로 인해서 심리가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전국의 가격이 일제히 같은 흐름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금리가 안정된 이후에는 공급의 여파로 수도권과 각 지방도시들 간에 각자의 사이클로 돌아갈 것 같은 판단이 되는데 부룡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너무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을까 보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금리 여파는 제가 볼 때는 올 상반기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이 금리 인상을 0.25를 지난번에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저께 CPI 지수가 떨어졌죠. 자, 그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사라져 버렸죠. 자,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리입니다. 금리의 여파 때문에 심리가 죽었지만 이 죽은 심리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큰 충격을 만들었고 그래서 계속 오르기만 하는 줄 알았던 그 상황들을 지금 현재 충격의 여파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금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야 이제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하는 뭐뭐한 거 아니야 라는 심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쉽사리 반전되기가 쉽지 않으면서 이게 결국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냐면 중심부가 지금 약간 올랐죠. 그다음에 주변부가 지금 오르는 과정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추격 매수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외곽지는 여전히 아직 애매한 상황이고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지켜보셔야 되는 게 지금 중심부에서 주변지로 흘러가는 흐름이 주변지의 전 지역과 외곽지로 흘러가는 과정. 지방은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지방 외곽 지역은 광역시급은 주변지 정도라고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주변지에서 외곽지로의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흘러가느냐 안 흘러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흐름이 나타나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게 역전세란입니다.
공급 얘기를 하셨잖아요. 공급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결국 3년 후, 2년 후, 3년 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2, 3년 후에 굉장히 우리들 보고 생각을 오르겠네라고 하는 상식으로 바뀌어버리게 만드는데 영향을 주는 거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영향을 주는 거는 역전세란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올 하반기에 전세 가격의 항방 부분에 변화 포인트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역전세란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현재의 모습이지만 그 이후에 나머지 일부 지역에서 반대적인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올 하반기에 역전세란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내년 초까지죠. 그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점점 공급 부족 얘기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된다면 정부의 정책 변화입니다. 지방이 힘드니까 뭐 지방을 살려주겠다든지 그런 거에 따르면 갑자기 지방이 확 올라오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각자의 사이클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차피 사람이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곳부터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첫 번째, 금리 인상은 별 큰 이제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다. 두 번째, 역전세란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반대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올 하반기 전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급 부분은 그 다음 부분이고, 그러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중심지의 움직임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주변지로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이 주변지의 전체적인 확산과 외곽지로에 번져나가는 포인트가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이 다시 한번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게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되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집을 함부로 사라 말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보니까 호랭이님, 재개발은 지금 투자하는 거 아니죠? 라고 얘기하셨는데, 재개발은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재개발이 상관없습니다. 무슨 투자든지 지금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더 싸져야 될 때가 중요하죠. 근데 지금 재개발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개발은요, 호재를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사업 지연 했을 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들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대상에 입지 좋은 곳들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 중요한 게, 투자해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재개발은 지금부터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꾸준히 앞으로 뭐 막말로 10년간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앞으로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1시간 정도 거의 풀타임으로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좀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질문을 하시면서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 다 잘 알고 있지만 모든 것들은 본질로 인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실 때는 항상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항상 제3자 시점에서 질문을 한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판단하는데 굉장히 도움된다는 거,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